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이란이 이제 조건이 없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WTI가 8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미국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장 개장 전 상황까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파키스탄 측에서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임박했다 이런 좀 희망적인 스탠스를 취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할 것에 조금 더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 이란의 강경한 스탠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밀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한 점 그리고 증시가 밀린 채로 마감이 됐던 점이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최근 우리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수출이 잘 나오는 종목들, 수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눈에 띈 상승세를 보였었죠. 이러한 부분이 오늘도 이어질지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프리장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 상위 종목들 보시면 좀 상승폭을 켜내는 종목의 개수가 많은 축에 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그리고 요즘 시장에 어떤 섹터가 트렌드에 있는지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으로도 저희가 활발하게 소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일장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오른 6,300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0.39% 오른 85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최근 쉬어가던 대형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코스피의 강세를 주도했고요. 반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왔던 코스닥은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은 450억 원, 기관은 30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10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600억 원, 기관이 966억 원을 매도했고요. 개인이 4,351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아침에는 크게 밀렸다가 오후에는 반도체 실적 모멘텀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어제 나온 국내 이슈 2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첫 투자자, 모의고래 이수 필수부터 질주하는 K뷰티의 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와 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에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투자 요건을 알아보면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5거래일 동안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 연습 거래를 마쳐야 실제 거래가 가능하고요. 시스템은 19일부터 열립니다. 이수가 공식 확인되는 시점은 5거래일 뒤인 24일부터입니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인이나 외국인, 전문 투자자는 제외되고요. 기존에 즉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 사이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해 본 적이 있는 개인 투자자 역시 이번 이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추가 규제안입니다.
해당 상품에 새로 입문하려는 투자자분들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모의거래 일정을 미리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질주하는 K뷰티의 힘입니다. 23% 그리고 25.1%, 19.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지난 7월 코스피가 폭락하는 급락장 속에서도 K뷰티 대표주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코스맥스가 거둔 주가의 상승률입니다. 조정장 속에서도 화장품주가 독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거침없는 수출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수출액은 13억 5,1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육박했는데요. 이제는 화장품이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우리나라 5대 소비재 중에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SNS를 통한 인지도 상승에 더해서 아마존 같은 온라인을 넘어서 월마트, 타깃, 세포라 등 초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잇따라 입점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아모레퍼시픽은 59%, 또 LG생활건강은 87%나 급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증권가에서도 K뷰티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시장에선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파키스탄 측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며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란 측에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안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으며 기대는 식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하락한 53,000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0.6% 하락한 26,0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32% 밀리면서 7,70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도 바로 살펴보시죠. 중동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의 해협에서 선박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해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에너지 수송로인데요. 여기에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의 모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이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중동 상태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WTI는 1.67% 오른 83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1.71% 상승한 89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AI에 쏟아붓는 돈이 다시 부담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오른 날인데도 혼자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전날 2.86% 내린 뒤에 하루를 쉬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는 0.02% 내리면서 사실상 보합에 머물렀고요. 애플은 1.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를 가장 앞에서 끌어내린 건 바로 알파벳이었습니다. 주가 3.84% 하락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알파벳이 속한 통신 서비스 업종은 2% 넘게 빠지면서 S&P 500 안에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알파벳은 최근 5거래일 가운데 4번을 내렸는데요. 구글이 지난주 인공지능 사업 조직을 다시 짜겠다고 밝힌 뒤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편 자체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AI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부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같은 흐름을 탔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한꺼번에 밀리는 장에서 함께 내려앉았는데요. 주가 2.09%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낙폭이 잦았습니다. AI 투자 부담이 부각된 장에서 0.44% 하락에 그쳤습니다. 6위권 아래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6위권 아래에서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브로드컴은 1.5% 내렸는데요. 이날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브로드컴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본 하루였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은 스페이스X였습니다. 3.93% 하락 마감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남는 컴퓨팅 용량을 외부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AI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부각된 기술주 전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메타 역시 자체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0.71% 소폭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0.58% 상승하면서 하락정에서 상대적으로 버텨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던 일라일릴리는 1.37%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먼저 만나볼 특징주는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인공지능 계산에 쓰이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빌려주는 회사인데요. 엔비디아 칩을 잔뜩 사들여 놓고 그 계산 능력을 다른 기업에 시간 단위로 파는 구조입니다. 어제 장이 끝난 뒤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이 2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12% 늘었는데요. 이 수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4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앞으로 받기로 계약해둔 수주 잔고는 1,0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순손실이 6억 2,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더 커졌는데요.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은 장 마감기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실적 기대감 속에서 정규장에서는 2.42% 올랐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특징주는 마이크론입니다.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메모리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세 곳 중 하나입니다. 어제는 대형 기술주가 대부분 밀린 날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대로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7% 오른 흐름과 방향이 같았는데요. 전날 1.89% 내렸던 것을 하루 만에 되돌린 셈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 대목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국내 반도체가 수출 지표를 계기로 반등을 했고 또 간밤 미국에서도 반도체만 따로 올랐습니다. 같은 방향이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실 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라클입니다. 기업용 데이터베이스로 출발해서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회사인데요. 어제는 3.69%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밖에서는 낙폭이 두드러진 편이었습니다. AI에 들어가는 돈을 시장이 부담으로 본 하루였는데 오라클은 그 부담을 가장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금은 시세도 살펴보시죠. 기금속 가격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금선물은 0.22% 상승한 4,400달러 선에, 그리고 은선물은 0.56% 하락한 온스당 6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은 두 달 사이에 최고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선 금값이 103거래일 만에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흐름이 이어지고 나면 대체로 그 이후에는 수익률이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국내에서는 대형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는 밀렸지만 그 자리를 반도체가 채웠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다시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면서 국제 유가가 특히나 WTI가 82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존스는 0.3% 밀리면서 53,7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 유가 상승에 따른 하방 압력도 있겠지만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되는 CPI에 대한 경계감도 이렇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히트맵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종목이 보이죠.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이 3.8% 정도 밀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핵심 인재들이 이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같은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3.8% 밀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단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샌디스크와 시게이트가 2.6% 그리고 2.4%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의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지금 브로드컴 1.5%, 아마존 2%,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죠.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 지금 헬스케어 산업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37% 정도로 밀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에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좀 짓누르고 있는 CPI,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7월의 CPI 컨센서스를 보시면 헤드라인 CPI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4%, 그리고 근원 CPI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2.5% 플러스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헤드라인은 0.1%, 근원 CPI는 0.3%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어떤 코멘트를 남겨놨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헤드라인 물가 관련해서 7월의 예상치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봤을 때 지금 물가 상승의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관련해서도 6월 달에 우리가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증시가 불반등을 했었죠. 그러한 부분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저조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6월 이후로 비임대 주거 이외에도 서비스 부분이 반등을 했었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과는 상관없이 서비스 부분에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7월 컨센서스에서도 지금 근원 CPI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번 CPI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은 바로 6월 달에 워낙에 낮게 나왔기 때문에 6월에 이 이례적인 물가 하락이 7월에 얼마큼 되돌려지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죠. 다음 장에서 지금 CPI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이죠. 비농업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안 좋다라는 소식 속에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남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린지 로스너는 지금 고용 둔화가 앞으로 9월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통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은 고용보다 물가 데이터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지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고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물가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발표되는 물가 데이터가 중요하게 될 텐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안 좋은데 물가가 높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경기가 불황인 상황 속에서 물가가 올라간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베팅될 수가 있겠고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우리 주식 시장에는 하방하는 재료로 하방 압력을 키워놓는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CPI와 관련된 이슈도 살펴봤는데요. 결국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에서 지금 글로벌 산업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봇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헤드라인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국내 로봇주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니트리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중국 항저우에 설립된 로봇 기업이고요. 사실 초창기에는 이제 사족 보행을 하는 로봇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봇이 점점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로 확장이 되면서 이 사업이 점점 더 커진 기업이고요. 실제로 로봇의 이제 매출이 찍힌 상황입니다. 국내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사업 부문에서 이게 실제로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확인해 보지를 못했지만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한화로 했을 때 3,6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공모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청약의 물량이 공모 물량 대비해서 8,288배. 그러니까 최종 당첨률이 0.018%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공모가가 주당 158 위안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청약 당첨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주식이 상장하는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죠. 이틀 뒤 8월 14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기업 가치가 12조 8천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PER이 219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한 이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겠죠. 지금 이 기업 가치를 비싸다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13조의 가치를 당연하다라고 받아줄지가 관건인데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사실 딥시크의 투자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리에다가 한국 돈으로 3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니트리 주식을 대략적으로 93만 주를 배정받은 상황인데요. 딥시크와 유니트리가 만약에 협력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협력을 하고 있지만 딥시크는 두뇌 역할을 그리고 유니트리는 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AI 산업의 성장세가 커지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국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될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로봇 사업을 둘로 나눴을 때 완성체 로봇 기업한테는 좀 긴장되는 요인으로 자리를 할 수 있겠고요. 부품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기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나 또 로봇을 양산해야 되는 규모나 이 수요 자체가 이 수요의 규모 측면에서 우리 국내 시장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측면에서 경쟁에 있어서 리스크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체 기업들은 좀 긴장을 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부품 관련된 주들은 부품을 팔아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산업을 이렇게 짚어봤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터를 참고를 했고요. 글로벌테크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엇갈리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와 AMD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 조금 눈에 잘 들어오긴 하겠지만 자세한 상황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모델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가 되는 모델을 봤을 때 훨씬 더 성능도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의 양이나 또 메모리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PU에서는 이제 HBM만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집중을 한 건데요. HBM을 만들어내고 패키징을 해내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전력 문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조금 더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내세운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제 GPU 하나에 모든 것을 넣는 전략을 벗어나서 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업에 맞춰서 GPU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GPU를 연결하는 통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GPU 출하량을 늘리는 대신에 이 GPU를 여러 개를 늘려서 이것을 연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NPO, CPO 그리고 인터커넥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메모리도 HBM을 전부 넣는 게 아니라 일부 캐블 캐시를 SDSD로 옮기는 ICMS를 활용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성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MD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AMD는 엔비디아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AMD는 이 GPU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요. 엔비디아만큼 이 연결을 하는 통신이나 데이터 센터의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그러한 보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PU보다는 GPU와 HBM의 비중을 늘려서 이 개별 칩의 연산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기업이 사실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떤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확인을 해볼 수가 없겠죠. 수익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잠시 후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두 기업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글로벌단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살펴봤고요. 국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SK증권의 보고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러닝크루, 함께 다시 달릴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인은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AI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점, 그리고 PER은 싸고 PBR이 비싸 보이는 이유가 지금 ROE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높아진 ROE, 그러니까 이 높아진 이익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저평가,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번부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AI 투자 수요가 생각보다 꺾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7월 달에 반도체가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 요인을 지목하고 있었던 건 바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될까 봐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급 과잉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일축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는 어디서 확인이 됐을까요? 최근에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캐펙스 전망을 상향하겠다라고 줄줄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GPU 렌탈 가격도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AI 투자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흐름을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일축시킬 수 있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PBR과 PER 그리고 ROE라는 관점에서 봤는데요. 여기 가운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PBR을 계산하는 공식이죠. PER과 ROE를 곱하면 PBR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PER은 10년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PBR은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ROE가 높아졌다라는 도출을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ROE 같은 경우에는 2025년 9월에 13% 정도였다가 지금은 54% 정도까지 4배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 메모리 산업 자체가 좀 시크리컬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산업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높은 ROE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건이 생기죠. ROE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ROE가 높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주주환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리레이팅의 핵심은 높아진 이익, 그러니까 ROE를 얼마큼 유지하느냐, 그에 대한 답을 주주환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ROE에서 R은 이익이고 E는 자기 자본이죠. 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여기서 ROE를 높이려면 R을 높이거나 E를 낮춰야 합니다. R을 높이는 건 이익을 내는 거니까 더 많이 벌면 되는 거고요. E를 낮추는 건 자기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본을 낮추는 방법을 주주환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ROE 자체는 R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ROE가 높다는 건데 여기서 일시적인 높은 ROE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ROE가 높으려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논리를 제시를 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6년 말에 주주환원 기존 정책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SK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떤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지 굉장히 유의미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게 되면 이를 줄이게 됨으로써 ROE가 올라가게 되고 ROE가 올라가면 이익에 평가하는 기준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같이 상승하는 산업은 어떤 게 있을지 SK증권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은행 관련된 주인데요. 은행은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FOMC에서 아직까지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섰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를 한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과 ROE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회사채 대신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살펴볼까요?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한국 화장품의 수출 성장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소식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26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이 한국 화장품이 미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K자형 소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측면에서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소비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성비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뷰티가 내세우고 있는 이 가성비 전략이 미국에 있는 K자형 소비와 맞아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수출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내 증시에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국내 증시 상황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0일 수요일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28% 상승하면서 6,42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7% 밀리면서 8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972억 원, 외국인이 894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1,500억 원가량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스퀘어가 5% 정도 상승부를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기 2.6%, 그리고 오늘 삼성생명도 4.4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지주사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는 1, 2%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삼천당 제약이 5% 정도 빠지면서 지금 코스닥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트렌드인지 살펴봐야겠죠. 김소정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소정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유가 급등으로 6,200선까지 밀렸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삼성전자가 반등하며 6,300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섹터 4가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IT,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전체 수출액이 2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3%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어제 관세청이 밝혔는데요. 이런 수출 호조를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55% 증가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어제 반도체 대형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4%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호남권 반도체 팹 설치 사업을 오는 2029년 1차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해 관련 행정 절차도 2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건 바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역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규모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 즉 FCF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환원이 이어진다면 높은 주주 환원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수출 호조의 실적 모멘텀, 정부 정책과 주주 환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주에 다시 훈풍이 불어올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부장주에도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인데요.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양산까지 협력하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지원에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용인과 청주에 신규 팹을 건설하기 위해 약 54조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장비주에도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12%대 급등했고 원익 IPS와 한미반도체도 각각 6%대 3%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대형 소부장주 중심으로 반영이 됐다면 앞으로는 중소형 소부장주에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이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던 기관의 자금이 코스닥 소부장 등 전기전자 업종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코스닥 승강제 도입을 통한 시장 체질 개선과 우량 기업 중심의 재평까지 더해진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중소형 소부장주에도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설비 투자와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선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소부장주 전반의 재평가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섹터는 IT입니다. 어제 NHN이 상한가로 마감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받았는데요. NHN은 사업의 전반적인 매출 호조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바로 AI GPU 공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된 덕인데요. 특히 기술 사업 부문 매출은 1,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GPU를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운영하는 IT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 역시 이 같은 AI 인프라 확대 흐름에 올라탔는데요. 삼성 SDS는 약 153억 원 규모의 국가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사업의 GPU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 연구 주체가 AI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삼성 SDS가 돕는 건데요. 삼성 SDS가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 여러 개를 연결해 하나의 대규모 AI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서 연구기관들이 AI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삼성 SDS는 어제 6.9%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삼성 SDS와 3천억 원 규모의 GPU 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맺은 C랩도 어제 22%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AI 산업의 성장으로 GPU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프라 사업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면서 IT 섹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수출 호재는 반도체뿐 아니라 화장품에도 크게 나타났었죠. 지난달 화장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식품을 제치고 소비재 수출 부문에서 화장품이 1위를 기록한 건데요. 사실 반도체주가 쉬어가는 동안 화장품주는 탄탄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동반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K뷰티 글로벌 확산 속에서 호실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권뿐 아니라 중화권 수출액도 16% 증가했고 유럽 시장 비중도 갈수록 급부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K뷰티는 그동안의 스킨케어 중심의 성공을 넘어서 기능성 선크림 등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ODM 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DM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까지 주도하는 위탁 생산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어제 한국콜마는 1.89% 상승, 코스맥스는 3% 상승한 가운데 그동안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양강 구도에 가려졌던 3위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가 엄청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바로 전날 발표한 호실적으로 15% 급등하며 마감을 한 건데요. ODM 3사 중 가장 가파른 실적과 주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증권가에선 코스메카 코리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화장품주 전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자는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4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는 상승세를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2% 상승하면서 6,47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음봉이네요. 1.59% 하락하면서 8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세에서 이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253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상승,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2,125억 원 매수세,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49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상승불 켜내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요. 보시면 금호건설이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종목들, 건설 관련된 종목들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금호건설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방금 전에 트렌드 섹터에서 만나봤던 종목이죠. NHN도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기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6%,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2% 정도 상승불, 일진전기도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죠. 코스맥스가 18%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오늘장에서 11%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일전기도 3.9%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기판 관련된 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LG이노텍이 MSCI 8월에 이제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단 보시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리콘2 역시나 화장품 관련된 주 8% 정도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